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민주권과 공론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5시간 동안은 공론장을 위한 조건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강까지 공론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31강부터는 공론장 5회를 마지막으로 공론장 이론에 관한 것은 마치게 되고요. 31강부터 60강까지는 공론장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하는 5강이 이 공론장 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론장의 조건과 우리 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이 뭔지, 공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실은 어떤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공론장을 만들기에 좋은 조건인가요? 그렇지 않은 조건인가요? 공론장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 조건의 측면에서 우리 현실은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론장의 조건에는 아래에 있는 최소한 6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성,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포용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번째는 공론장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풍부하게 제공돼야 하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논의 기회가 보장돼야 될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나온 공론장에서 나온 결과가 존중받아야 되겠죠. 이 하나하나를 좀 살펴봅시다. 분명한 목적성, 공론장이 무엇을 하려고 공론장을 여는지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공론장의 목적을 몇몇 사람만 알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려고 하는, 또는 일반인들이 공론장을 왜 열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까지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론장을 열게 되는 동기, 목적은 잘 알고 있어야만 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공론화 정부에서 한다고 할 때 무작위 추출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기계적인 평등의 기회는 줄 수 있어도 실제로 공론장이 의미 있게 구성되고 운영되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함께 할 때 논의에 있어서의 타당성, 즉 사실성, 규범성, 진정성이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진지한 토의를 통해서 뜻과 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포용력입니다. 공론장, 원래 그 독일어 원어로 웨펜들리카이트라고 얘기했잖아요.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 특히 소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될 뿐만 아니라 공론장에서 다양성과 차이는 우리들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논의의 심도를 더하는, 논의의 깊이를 더하는 공론장의 에너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성과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정보의 풍부함과 접근 가능성이죠.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공론장에 오게 되면 무엇을 논의하는지 대충은 알지만 그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정보와 자료가 충분히 제공이 될 때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고 사고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런 정보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기관과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흔히 겪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가 갖고 있는 편향성이에요. 예를 들면 소각장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 때 그 소각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는지 편익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지만 그 소각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공이 돼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균형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정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론장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참여하고 또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나 경험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인식이나 경험의 차이가 도드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한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공론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1000페이지가 되는 것을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정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1000페이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누가 읽겠어요? 핵심적인 내용만을 읽기 쉽도록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SNS라든지 디지털 정보가 중요한 세상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에 대한 해독력, 해석력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래서 대개는 SNS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어프 방식을 병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충분한 논의 기회가 보장돼야 되는 것이죠. 동등한 발언 기회가 보장돼야 되고 균형 있고 공정한 진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대단한 준비와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발언과 논쟁 기회가 보장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론장을 하면서 그냥 쟁점 없이 논쟁 없이 지나가는 것이 좋은 공론장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출되지 않으면 그 논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침묵은 할 수 있어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도드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극적인 발언과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펼치면서 이견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의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행정 중심 국가에 살다 보니까 모든 논의 시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것을 행정에 맞추는 경향이 굉장히 있어요. 심지어는 회의 시간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생활세계, 일상의 삶의 세계는 행정의 시간표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이는 시간은 저녁에 직장 갔다 와서 저녁에 모이는 것이 훨씬 좋고요. 또 모임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논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정처럼 1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마을 활동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의 시간표보다는 주민의 시간표에 맞춰서 논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죠. 그래서 논의 결과에 대한 존중은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된 내용에 한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공적과제에 관해서 논의한 결과를 의회라든지 행정은 대단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최대한 존중해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장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공론장의 조건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현실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현실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적인 행정과 주민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의 행정 의존적인 태도, 세 번째는 경험 부족과 약한 자신감, 다소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우리가 공론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노력해야 될 과제다라고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권위적 행정과 주민에 대한 불신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행정의 공적 사안에 대한 배타적 태도입니다. 공적 사안을 행정이 독점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관념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을에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는 공적 과제인가요? 사적 과제인가요? 우리가 공과 사라고 하는 것을 이 공론장에 대한 공부 굉장히 초기에 공부했잖아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는 전부 공입니다. 마을 일은 공인 것이죠. 마을 회의도 공적인 것입니다. 행정이라 하더라도 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죠. 행정이 하면 공이고 주민이 하면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이데올로기가 우리한테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은 공적인 것이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공과 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인 것은 공적인 것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사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적 사안은 행정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은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사고방식을 현실에 맞게끔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뭐라고 하나요? 공무를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서비스, 우리말로 많은 경우에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움이라고, 공복이라고 써놓고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죠. 물론 상당히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행정이 공적 업무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연장선상에서 주민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죠.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행정관료들이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민은 사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주민에게 공적인 업무를 맡기면 결국 일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생각, 또 주민 스스로 좋은 의견을 형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생각 등을 아직도 행정은 많이 갖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죠.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을 행정 업무 보조자, 행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결정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 업무자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죠. 이런 것이 이제 공론장 형성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촘촘한 행정 전달 체계와 관변 단체입니다. 이거는 마을 동 단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행정 시스템이죠. 우리가 오히려 조선시대나 이전 전통사회에서는 마을이나 동네나 이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읍면 동 단위까지 전부 통장이냐 반장인 등등 해가지고 관리 체계가 우리 생활 아주 깊숙이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민에게 행정 업무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행정에 또 전달하는 채널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점에서 여전히 행정 중심 국가,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일의 핵심에 국민이나 주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 체계가 먼저 떠오르는 행정 중심 국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반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내용을 행정이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전달하는 경우도 그렇고, 또 행정의 내용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그렇고, 이게 행정 코드에 맞추어서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그 행정 전달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든지 다양한 관변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받고 있는. 그리고 그런 관변 조직들이 자원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행정체계 안에서 주로 행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에 치중을 하죠.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돕고 행정에 그것을 집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행정이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정도의,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주민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민의 행정 의존적인 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행정 의존적인 인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주민들 역시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공적 사안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월급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주민은 공적 업무는 행정이 하는 것이고, 주민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생계 유지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이 해야 될 거는 4년에 한 번씩 또는 공직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의식을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년에 한 번씩 투표하면 모든 행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로 4년에 한 번씩만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 바꿔가면 우리들 삶이 더 좋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행정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4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행정과 협력하고 또 행정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일상적인 방법들이 존재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행정 의존적인 태도, 두 번째는 주민이 공적 문제 해결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모든 것을 행정에 맡기고 불편함이 생길 때 그때서야 행정이나 의회에 개별 민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공적 문제에 결합하는 과정이 평상시에는 무관심하다가 자신의 이해에 예를 들면 소각장이 들어선다든지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든지 자신의 이해에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공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도 대부분은 개별적인 민원이나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경험이 부족하고,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의견을 잘 형성할 수 있을까,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이 너무 적은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 토론을 통해서 집단적인 의지를 형성했던 경험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모여서 논의하는 것을 다소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뭐 행정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하면 되나? 내지는 논의한다면 뭘 하지?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토론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자발적인 토론 경험이 없고 또 이성적인 토론과 조정이나 중재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서로 모이면 서로 입장만 드러내고 싸움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경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만 악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먼저 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토론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기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내용이 나온다고 한들 거기서 만들어진 의견을 행정이 수용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또 없는 것이죠. 주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형성하더라도 행정 입장과 다르면 수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모든 것이 행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정 중심 국가에 살고 있는 거 맞죠? 우리 현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민 주체라고 하지만, 주권 재민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행정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의식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도 행정 의존적인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약하죠. 주민에 대한 신뢰는 행정이 주민에 대한 신뢰가 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의를 통해서 좋은 내용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과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적인 민원을 통해서 또는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해결 방법을 되게 취하죠. 일상적으로는 공적 과제에 무관심하다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야 개별적인 민원이나 집단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론장을 통해서 뜻과 의지를 형성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는 국가에 의한 강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국가 중심적인 행정 의존적인 사고방식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만이 공적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것인가요? 주민은 관리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인가요? 주민은 실제로 사적 이익에만 빠져있고 관심이 있는 건가요? 주민은 좋은 내용을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마지막으로 주민은 좋은 공론장을 만들 역량이 부족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심각한 질문이죠?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전국의 공론장을 만들고 또 해결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몇 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대단히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그리고 뛰어난 학습 능력과 판단 역량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균형 잡히게 생각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민들을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 말 같죠? 제가 이제 나중에 실천편에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이 하나하나를 다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반복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이 제공된다면 저는 우리 주민들이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과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고요. 그런 주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요, 주민들의 일을 행정이 대신하거나 대신 결정하고 주민들을 조력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야말로 본연의 임무인 공론장이 잘 운영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은 본연의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의정부 소각장 관련된 시민공론장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거기서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철두철미하게 그 주민 주도의 공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왜 불가능한가요? 주민은 삶의 주체임과 동시에 주권의 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공론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의미가 있으셨나요?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